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아사히카와가 발칵 뒤집힙니다. 겨울 내 내렸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 마을의 공원 눈더미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신원을 확인해보니 겨우 14살의 소녀 히로세 사아야. 이 소녀는 한 달 전인 2월 13일 저녁 6시쯤에 외출한 이래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동사입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얇은 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위에 점퍼 하나 걸친 상태였는데요. 한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참고로 사아야가 외출한 날은 영하 17도에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한 날씨 속에서 소녀는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걸까요?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봐서 밖에서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은 옷을 미처 챙겨 입지도 못할 만큼 어떤 다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사아야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지인들에게 아이가 메신저로 남긴 내용인데 이게 당시 그녀의 메시지 원문이죠. 저기 결심했어. 오늘 죽으려고 해. 지금까진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해. 읽어줘서 고마워. 비록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담겨있지 않았지만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소녀의 죽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차가운 눈밭에 파묻혀서 사망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고 약 3주 후인 4월 15일 문춘이라는 한 일본의 주간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사아야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 진실을 사아야의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인데요. 그 시작은 2년 전인 2019년부터였습니다. 사아야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였죠. 원래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좀 먼 곳에 있던 호쿠세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까지 그 비는 시간 동안 혼자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또 홀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학교의 여자 선배인 A가 사아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고 또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참고로 디스코드라는 건 이 게임을 하면서 음성 채팅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게임용 메신저입니다. A와 사아야가 친해지고 나서 A는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다른 남자친구들 B와 C도 함께 불러서 놀자고 제안했죠. 사아야는 당연히 기분 좋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아야와 A, B, C 4명이 함께 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합류한 직후부터 그룹의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원래부터 B와 C와 이제 친한 상태였지만 사아야는 아니었죠. 그러자 어느 순간 이 A, B, C 3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사아야를 놀렸는데 그 놀리는 정도가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강도가요, 14살 또래가 했다기에는 좀 상상을 초월했죠. 심지어 여기에 새로운 인물인 D와 E까지 등장하면서 얘네가 그룹으로 더 강도 높은 학대, 아니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겁니다. 당시 이 가해자들의 나이가 겨우 만 13살에서 14살에 불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2019년 6월 15일 A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이 가해자들의 수가 남녀를 통틀어 무려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체로 사아야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A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하자라고 보이는 어떤 치밀한 행동도 보여줬는데요.
끝내 사야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해야 했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느꼈고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가해자는 사진이 뿌려지는 게 그렇게 싫으면 죽는 걸 선택하라 라면서 조롱했죠. 그리고 이때 사야는 내가 죽으면 사진은 지워줘야 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곧이어 4m 높이의 뚝에서 뛰어내려 강으로 투신하게 되죠. 학교에서 사야의 전화를 받은 뒤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상함을 느꼈고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강으로 달려가서 사야를 구조해냅니다. 아이가 다행히 살아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야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모습은 가해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너무 끔찍합니다. 사야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엄마는 그제서야 딸에게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물론 엄마가 완전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야가 종종 한밤중에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엄마가 들었었고, 그래서 딸이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던 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교사가 매번 핑계를 대면서 그 면담을 어영부영 미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투신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이 사건에서 또 한 명의 가해자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다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엄마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기록을 통해서 가해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그런데요, 이 가해자 아이들이 사야가 투시던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걔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열받아서 그런 거다 라고 거짓 증언만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핸드폰은 다 초기화를 시켜서 증거를 없애는 시도도 하게 되죠. 아니,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좀 치밀하죠. 물론 경찰은 이미 사야의 핸드폰을 쭉 보면서 그동안의 악행과 괴롭힌 행적들을 다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증거가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본에서도 소년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만 14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되죠.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 아이들은 보호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해자들 아이들이 대부분 13살에서 14살 만으로요. 그 정도 나이였죠. 그 중에 C군은 음란 사진, 영상 촬영을 강요했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꽤 큰 범죄예요. 하지만 역시 만 14살 이하였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해가게 되죠. 다른 가해자들도 강요죄 여부를 조사받았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주의 조치만 받았고요. 훈방 조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가해 아이들은 더 당당해졌고 의기양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반성하기는커녕 급기야 컴퓨터에 남아있던 사야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메신저에 뿌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차례 더 이 데이터들을 다 삭제했지만 또 다른 가해자가 사진을 계속 유출하면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어린 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른인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2019년 9월 사야의 어머니는 결국 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돼요. 하지만 이미 끔찍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의 몸과 마음은 지쳐버릴 대로 지쳤죠. 사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요.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고통을 감수하던 사야가 2021년 2월 13일 디스코드를 통해서 알게 된 온라인 친구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눈 속으로 실종됩니다.
이때 메시지를 본 친구 중 한 명이 어라? 이거 이상한데? 하고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이 친구 또한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던 아이였죠.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의 어머니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야 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이후 한 달이 넘는 수색이 펼쳐졌지만 사야는 결국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제보를 통해서 겨우 세상에 알려집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그 언론사는 가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학교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피했고요. 이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회도 심각성을 알아내고 학교 측과 연락을 하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학교는 사건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죠. 게다가 여기서 교감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해자들한테도 미래가 있지 않냐 라면서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가해자 10명의 미래와 피해자 1명의 미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1명 때문에 10명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무엇이 일본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당연히 학교 측은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히려 지역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당시 이 기사를 냈던 주간지는 가해자 당사자 아이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의 태도가 뭐라고 말하냐? 사야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별 생각 없는데요?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가해자 중 1명의 어머니는 사야가 원래 좀 집에 문제가 있던 애예요. 솔직히 왜 이걸 우리의 탓으로만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망언을 쏟아냈죠. 이 가해 학생이 왜 그렇게 개차반으로 자랐는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야의 어머니는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사야를 키워왔습니다. 그런 애지중지한 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 그런데 학교마저 가해자들 편을 들어주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은 저희로선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이 사건을 일본 전역으로 공론화하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와는 달리 사실상 지역 방송을 제외하고는 TV 뉴스나 지상파에서 이걸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냐. 게다가 막 성적 학대와 협박이다. 게다가 또 이 사건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도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파장이 우려된다라는 아주 황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갔고요. 네티즌들은 이건 단순한 이지매, 왕따 사건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고 살인사건이다 라고 강력하게 분노를 표했는데요. 2021년 4월 해당 사건은 일본 국회에서도 언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껏 이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는 달라진 게 없죠. 현재로서 최대의 처벌은 소년원 성취가 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상 역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요. 제가 가져온 이 오늘 사진도 일본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사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죽기 전에 직접 썼던 시 한 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가 울려 퍼지고 있다. 투명한 막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모든 것이 울려 퍼지고 있다. 밖은 벌써 봄인 것 같다. 나는 곧 깰 수 있겠지. 가본 적도 없는 산에 설레이면서 나는 울려 퍼지고 있다. 차디찬 겨울,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꿨던 사하야는 끝내 얼음장 같은 눈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촉법소년 사건. 세상은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